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무려 6일간의 연휴. 네. 이렇게 짧은지. 진짜 짜증이 납니다. 어제 저녁에는 진짜 다시 진짜 굴을 파더라고요, 제가. 우울의 굴을 막 열심히 파다가. 사실은 굉장히 특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이천의 화재 때문에. 네, 연휴 바로 전날 이제 참사가 너무 이제 속이 터졌습니다. 상하고 그거와 관련된 일도 우리도 이제 뭐 저도 어제 그제 사실은 쉬기만 한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다듬는 뭐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거부터 할까요? 이천 참사부터? 네, 그러면 이제 이천 참사 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참사는 참사죠. 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물류창고 참사. 화재. 네, 보통 언론이 지금 그렇게 네이밍해서 보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해서 굳이 태안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하고 실제로 잘못한 그 유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게 그렇게 해서 당시에도 허베이 스트리트호 또는 삼성 유조선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짓자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성범죄 사고가 있으면은 가해자 이름을 앞에 넣어서 붙이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천 화재 사건, 뭐 이천 참사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그 이번 사태는 사실 인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업체명을 앞에다 넣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업체명을 거의 못 들었어요. 업체명이 뭐라고요? 건우입니다. 건우. 건우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건우 대표가 나와서 30일이었나요?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물류창고 화재 사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제가 이제 4.16 연대 등과 같이 우리가 벌써 2년이나 됐네. 2년 동안 작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참사의 피해자 중심의 구조를 위한 매뉴얼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 가족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해자 중심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이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언론 관련된 그 매뉴얼을 좀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인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계속 다듬느라고 우리가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아직 못했고 올해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를 언론 분야만이라도 이번에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부의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천 화재 이 문제로 이천이라고 자꾸 이번 건우 화재 문제로 보도가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그 피해자 중심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이거를 좀 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도 쉬면서 잠깐 하루 정도는 이제 그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마치 이봉우 팀장도 쉬는 날 이 화재 관련해서 모니터를 좀 진행했다고 해서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도가 어땠는지부터 들어보고 나서 가이드라인 저도 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같이 얘기해보죠. 네. 네. 4월 29일에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신문들은 제가 신문 보도만 살펴봤는데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주요 일간지들의 지면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적 보도가 바로 참사의 극화입니다. 재난 상황을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묘사하려는 보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희생자 개인의 사연을 너무 노출한다거나 심지어는 신상 정보를 노출한다거나 뭐 어디 산다 이런 얘기, 헝가리 참사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또는 희생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자세히 묘사한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재난이
엄연한 현실이자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현실인데 많은 시민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아이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각심을 가지기 어려운데 거기에는 이런 재난을 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탓이 크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도 중에서. 근데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4월 30일, 그러니까 신문들이 처음 보도를 한 날입니다. 이날 일면 톱으로 주요 일간지 5개, 그러니까 조중동, 경향, 한겨레가 다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 일면 톱 보도 제목에서부터 이 재난을 극적으로 보도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도 제목에다가 이천의 비극이라고 써요. 보도의 제목.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 그렇게 썼습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비극이란 용어를.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4월 30일자 일면 보도 톱 보도 제목은 또 38명 화재 사망.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이지만 이 보도 바로 밑에 달려있는 소제목이 연휴 전날 이천 물류창고 비극이라고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톱 보도 제목이 38명 참사 또 이천의 비극이라고 비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비극의 기본적인 사전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재료로 하여 주인공의 패배, 파멸, 죽음 따위의 결말을 갖는 극입니다. 그쵸. 극이니까. 말 그대로 드라마입니다. 그쵸. 이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이미 언론 보도가 재난을 그동안 극적으로 묘사하는 게 습관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주 건조하게 일면 톱보도 제목 썼습니다. 동아일보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38명 사망. 딱 있는 사실관계만 중요한 사실관계만 모아서 제목 뽑았죠. 네. 일면 톱보도마다 신문사가 다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경향신문 일면 톱보도 또 인재 노동자를 삼켰다. 경향신문은 늘 그렇듯이 노동자들만 희생당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네요. 한겨레는 또 다릅니다. 한겨레 또 불쏘시개 패널 큰불 대참사. 한겨레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죠. 불쏘시개 패널, 우레탄 패널 작업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커졌다 그러죠.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도 충분히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비극과 같은 표현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면 톱에. 보도 내용에서도 이렇게 재난을 너무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쓰는 기사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의 개인적 사연이나 가족들의 사연 또는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경향신문은 아예 기사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신문사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조중동은 다 2건씩 냈고요. 한겨레도 1건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아예 그냥 보도 소제목에서 안타까운 희생자 사연이라고 제목을 써서 보도돼버려요. 우리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만 모아서 기사를 쓸래.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사례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 5월 1일자 보도입니다. 곧 갈게. 그게 이천에서 온 마지막 전화였다. 역시 희생자의 사연이죠. 이 보도 보면요. 이번 참사에서 부자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같이 일하다가 이제 다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도하면서 조선일보가 희생자의 이름을 노출했고요. 희생자의 이름을 보도에서 노출한 건 조선일보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5월 3일자 기사까지 확인했을 때 온라인판에서도 조선일보밖에 이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쓴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0대 김모 씨는 반사적으로 근처에 있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같은 층 안쪽으로 내달았다. 아들이 용접을 하는 위치였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현장 일에 나섰다. 아버지와 같이 다니며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들어가야 해. 얼마 후 하나둘씩 시신 밖으로 실려 나왔다. 그 중에 김 씨 아들도 있었다. 부자는 불이 나자 나란히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아들은 화상을 입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진짜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노출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부자 희생자인 이게 실명을 다 노출했어요.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근데 희생자 이제 성함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당국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언론이 이렇게 다 보도해야 되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그렇죠. 조선일보밖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목들을 보시면 이게 신문 기사보다는 어쩌면 극본에 가깝지 않나. 대사예요, 대사. 그렇죠. 무슨 소설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냐 사실이냐 여부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왜 대사까지 따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과연 희생자는 그 같이 피해를 입은 아버지는 이렇게 기사 쓴 거에 과연 동의했을까? 네. 그런 고민까지 든다는 거죠. 이걸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더 네.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가장 드라마 극본처럼 쓴 기사 사례예요. 하지만 동아일보, 한겨레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희생자 사연, 개인적 사연들 이번에 부자 희생자가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두 분은 또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희생자와 아버지, 아들 희생자가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참사에서는 유독 부자 희생자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형제 희생자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처리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뭐 이름을 노출한다거나 그 희생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극본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참. 네. 이따 대표님께서 이게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지 보도 준칙들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거 재난보도 준칙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기자들이 함께 작성한 재난보도 준칙에서 다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김용균 씨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라든가 그 얼마나 극적이고 굉장히 슬픕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 그 어머님의 또 그 어떤 대응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대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고 너무 슬프고 그랬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비극이라는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함으로써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을 해결하자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JTBC가 세월호 때 세월호 생존 그러니까 그 세월호 아이들의 그 전화를 다 이제 풀어서 막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슴이 너무 아프게 하는 것 이상의 그런 어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왜 우리가 봤냐면은 잊지 말자라는 거죠. 네. 이거를 흐지부지 이 사건을 끝낼 수 없다. 녹음 그거를 이제 살린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절대 자일육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을 상황도 추해 볼 수 있어야죠. 있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네. 보도를 한 거죠.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보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게 지금 화제가 나서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화재 원인과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수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지 굳이 이 어떤 비극이라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그냥 뭐랄까 이 사건의 가치를 그냥 흥미 위주로 소비해 버리는 것 이상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 불행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해버리고 많이. 끝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 이들이 어떤 노동자였고 이들의 신분은 무엇이었고 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으며 뭐 아까 그 불쏘시개 뭐 자재의 얘기도 했지만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그야말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태에서 위험한 노동을 시키고 있는가, 위험한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보도보다는 이런 흥미 위주의 보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월호 참사나 김용균 노동자하고는 네.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런 보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와 김용균 노동자인 게 그 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데 가장 큰 요소였죠. 그렇죠. 예, 희생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세월호 참사나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보도들이 그 사망 과정을 추적한 보도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조선일보처럼 막 대사를 쓴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나온 보도. 예를 들어서 김용균 노동자가 혼자 밤에 작업하러 갔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그리고 그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사건을 밝혀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사측의 책임을 밝혀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사측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조선일보 기사처럼 희생자가 그때 당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가 물론 나중에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지금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우레탄 폼 작업 때문에 참사가 커졌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결이 완전히 다른 보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다 소설이지 정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하고 뭐 어디로 내달리고 기자가 뭐 안에 있었던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제가 읽어드린 그 대사들을 여기서 실제로 소설을 희생자가 써. 증언을 해준 건지 이런 보도를 굳이 써야 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재난보도 준칙 중에서 제가 이 준칙을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2014년 9월에 기자들은 아니고 방송기자, 그러니까 기자협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기자 현업단체 7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만든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서도 사실은 이런 보도들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15조 선정적 보도 지향은 피해자 가족의 오열,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지향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라라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사항이 있어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상 공개 주의 사항이 있어서 그 피해자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어겨왔어요. 헝가리 참사 때도 그랬고, 그렇죠. 포항 지진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참사도 있어요. 뭐 스텔라 데이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거의 아무런 관심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뭐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재난보도는요, 가이드라인이 딱 한 가지라고 해서 이 한 가지에서 그냥 딱 요것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안 있잖아요. 발생한 그 사안이 어떤 지점이 취약한지를 그거를 알아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보도해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보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쩔 네, 때는. 자, 그리고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중에서 제가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서 그중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만 제가 요것만 강조를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다른 재난보도 준칙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런 걸 따로 만든 이유는 피해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더 이야기해야지 되는가를 좀 더 짚어야 된다 해서 요거를 일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재난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피해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권리가 있나?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권리가 있어? 그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또는 뭐 그냥 뭐 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난 피해자는요. 국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권리가 있어요. 그냥 발생하는 권리예요. 왜냐하면 재난을 당했으니까요. 우리가 왜 교통사고 당해도 맨날 그놈의 교통사고 얘기하지만 권리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보상도 받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재난 피해자, 재난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 등은 단순히 배려, 시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난 상황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언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지하고 그들이 피해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되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감시해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보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쭉 읽어볼 텐데요.
좀 놀라우실 거예요.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재난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상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도요. 세월호 그거 못 구해, 인양할 때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왜 해? 저 사람들 왜 뗐어? 또 이런 소리 했죠. 이거 다 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예요. 자,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피해자들이 회합할 권리, 의료 지원, 이동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치유, 휴직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권리, 사고 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의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뢰할 만한 조사 과정 및 조사 기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 법률에 따른 배보상을 지급받을 권리, 추모 사업, 공동체 회복 사업 등 당해 재난 및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 사고 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 등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권리,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정리한 피해자의 권리예요. 네. 자, 재난 이거를 피해자. 외우셔야지 돼요. 기자들은. 진짜 이거 기자분들이 알아야겠네. 이거는 그 예. 사람들의 권리예요. 니네들이 가타부타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이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켜줘야 되는 게 기자의 역할이지. 근데, 지금 반대로 유가족들이 너무 뭐 때를 써요. 상전이네 뭐, 이러면서 에이. 불편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만 받아 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거 따옴표 쳐가지고 국회의원이 뭐라 하면 그것도 네네. 받아 쓰고 권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자, 재난 생존자와 피해자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지 않는다.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가장 아픈 이야기를 언론인이 먼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건 BBC 가이드라인에서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할 경우에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너무나 큰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자가 접근했을 때에는 어떤 공식 기관으로부터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어제 뭐 아시죠? 우리 세월호 때 어떤 그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앵커가 네 친구 죽은 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론인으로부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고 공식적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 이 사실을 너무 섣부르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뭔가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알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고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한 뒤에는 되도록 대표자와 소통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피해자 개개인을 자꾸 접근하면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대표자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고 그게 피해자 가족들도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대표, 유가족 대표 등과는 반드시 주요하게 소통하셔야 되고 주요하게 그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봐야지 돼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당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불편한지 뭐 동의하시는지 이런 걸 계속 소통하셔야지 되고 재난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간에 피해자의 의견을 주요하게 물어서 보도에 반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13세 이하의 미성년자 취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기본인데 이것도 세월호 때 너무 많이 깨졌잖아요. 막 애기 막 데리고 와가지고 박근혜 만나게 해주고 그거 울고불고 나는 진짜 그런 만행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박근혜가 막 애를 막 위로하는 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몰상식한 그 언론이 동원돼서 그런 쇼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근접 취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피소나 대책본부 등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의 모습, 뭐 라면 먹는 거 막 자고 있는데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하고 맞아요. 우는 거. 방송 뉴스에서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 네. 그리고 가족이 오열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옷도 막 대충 입고 이런 모습들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그다음에 피해자와 그런 기사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천에서도 참사에서도 그런 신문 기사 사진 많고. 네, 그런 거 진짜 다 아이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피해자나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해시태그에 나오는 정준희 교수가 되게 많이 말하는 건데 피해자는 언론한테 취재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마치 네가 왜 인터뷰를 안 해? 뭐 내가 지금 너한테 묻는데 왜 인터뷰 안 해? 이런 식의 태도를 자꾸 보이거든요. 취재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원해서 취재 가족 대표를 뽑아서 예를 들어 그분이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도 된다는 거죠. 피해자나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해야 되고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다. 답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답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지금 최악의 경험을 했고 재난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말지는 피해자 스스로 본인이 정해야 된다. 혹여 보상을 준다고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인터뷰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증언하는 압력을 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인터뷰를 원치 않으면 무조건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비밀 촬영 녹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중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론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한 게 다 나가는 줄 아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편집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재난 피해로 인해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아예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기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보도하고 싶은 욕심에 이 보도를 하면 이 사람한테 2차적 피해가 갈 수 있어. 그래도 막 보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하나도 안 지켜졌고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다 거꾸로 다 되는 거죠. 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진짜 목소리가 필요할 때 언론 그거 나옵니까? 에이. 또 있습니다.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분명하게 언론사와 신분을 알려야 된다. 되도록이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소개하는데요. 내가 왜 이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 팀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고요. 피해자에게 언론인이 아닌 척하고 접근해서 취재해선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피해자의 심리적, 유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유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들의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시태그에서도 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 보시면요. 거기에서 그 여자 굉장히 어린 인턴인가? 그 의사가 가족에게 엄마에게 뭐 했어요? 하면서 되게 뭐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거기 이제 선배한테 되게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당신이 지금 함부로 한 어떤 말이 저 엄마한테 평생 만약에 애가 죽었을 때 저 엄마가 내가 뭐 심폐소생술을 안 해서 내가 뭘 안 해서 우리 애가 죽었다라는 어떤 죄책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자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함부로 얘기하거든요. 기자들이 이 유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수치심 그리고 정신적 고통, 그 안정을 침해할 만한 우려가 있는 그런 발언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어떤 느낌이세요? 라고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애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걸 왜 물어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너무 쉽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기자들이? 네, 많이 묻는데요. 심정이 어떠세요? 다 그렇죠. 많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떠세요? 네, 심정이 어떠세요? 그런 하나만한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말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분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뷰할 때 의도적으로 눈물을 유발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말아달라. 피해자가 울면 기다리고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티슈를 건네는 등의 도움을 줘야지 막 억지로 연민을 꾸며내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마감이 급해도 인터뷰하는 그 피해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피해자가 인터뷰 도중 쉬고 싶거나 중단을 바랄 때는 반드시 응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요. 굉장히 자세한 매뉴얼에 들어있는 내용들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사인을 서로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멈춰달라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손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복받치고 너무 화가 힘들 수 나면은 있으니까. 그걸 네. 그만두자는 말도 못한대요. 상대방이. 그래서 힘드시면 뭐 이렇게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제가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 보도를 낼 때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를. 편집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당사자의 취지를 최대한 어찌됐든 살리고 그리고 기자들이 다를 때는 모르지만 이 피해자 인터뷰를 할 때만이라도 본인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나갑니다. 사전에 이걸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사려 깊지 않은 표현들 하지 마라.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얼핏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4.16 연대에 전화해서 드라마틱한 안산의 변화는 없나요? 이런 헛소리하는 이런 그런 전화가 왔었대요. 그 세상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로부터. 그래서 세상에 진짜. 참사 3년 됐는데 드라마틱한 변화 없나요? 3, 4, 5년 됐는데 뭐 안산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는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들도 많이 한대요. 근데 이런 표현도 굉장히 부적절하대요. 그러니까 뭐 단원고등학교는 앞으로 영원히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런 한다고?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거든요. 거의 아니, 언론 저주하는 상식적으로 거니까, 말이 안 되는데. 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씻을 수 없는 상처. 뭐 네,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성추행 방하면 뭐 영원히 뭐 씻을 수 없는 이런 말들처럼 자기는 이게 되게 무심 코스는 그런데 이 말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못이 되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재난보도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2000이라고 하기 않기로 했는데 자꾸 이름 까먹네. 네, 건우 물류창고. 건우 물류창고 그 사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그 그러니까 노동자건 뭐건 우리가 지금 안전사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특히 이 노동자들 아주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한 이번 사안에 대한 뭔가 전체적인 점검 이런 보도들이 나와주셔야지 되지 개인의 이 뭐 비극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보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기자분이 있으면 아이씨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떡하라고?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한 5배는 되는데 그죠? 진짜 많아요. 이것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피해자들 상처 주지 말고 네. 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경향신문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번 화재 참사에 있어서도 희생자의 개인 사연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조명한 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 내고도 경향신문이 심지어 보도량이 제일 많아요. 주요 일간지 중에 그런 보도 안 내고도 가장 많이 보도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근데 경향신문이 또 세월호 참사나 김용균 노동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사망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과정도 보도하는 겁니다. 네. 네, 경향신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왠지 이렇게 잘 쉬고 나서 좀 즐거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슬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저희가. 언론계 얘기를 하면요. 즐거운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나요? 네, 거의 없는 있었나요? 것 같습니다. 뭐 저기 공영방송 제대로 돌아왔을 때 그 정도? 네, 아니면 우리 좋은 보도 가끔 다뤘을 때 네. 좋은 보도 시상식. 그 정도 말고는 지난 방송 821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MBC 압수수색 얘기, 채널A 압수수색 얘기를 하긴 했었네요. 네.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려 6일 전이긴 하지만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지난 방송 댓글에도 제 장발 시절 영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예. 케빈앤님이 긴 생머리 잘 봤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다크고님이 MBC는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물어보는 니네 집은 왜 압수수색 안 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 MBC 지금 검찰이 MBC 압수수색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또 지시를 암시하는 또 말을 했죠. 아이고, 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한수님은 이봉우 팀장님이 우라지게 귀여움 이렇게 써주셨네요. 굉장히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라지게 얄밉다는 거는 좀 아실라는지 모르겠네. 또 구름 할미님이 거기다가 그러네요라고 또 그러네요. 아 너무 웃기다. 갈수록. 청취자의 영혼을 탈탈탈 터는 드드드라고도 뭐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취자의 영혼을 털었어요? 아, 지난 방송에서? 그게 마지막에 그 인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인사하고 제가 뒤에 배경으로 넣은 그 만화 있잖아요. 아, 그 대사 보시고 하죠. 여러분 이제 네. 우리는 떠납니다. 네. 자 그리고 HJ 킴님께서 다음번 연휴 전 방송에는 도비는 자유예요를 꼭 넣어주세요.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예,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도비가 나는 도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집 딸들이 그렇게 봉우 씨를 가지고 도비라고 놀렸었는데 다음 연휴가 없고 다음 연휴는 보니까 추석이에요. 아이고야. 9월 말입니다. 9월 예. 말. 김정우님께서 김원경님과 이봉우님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PD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진정 원하는 건 MBC의 취재 자료인 거야. 그걸 확인해야 잘 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A에서는 쇼하는 중인 것이지. 라고 ST게이님께서 ST가이인가요? 예. 아무튼 님께서 써주셨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전님 오전부터 김원경 대표님 열일하시네요. 응원합니다. SBS 주주 지배구조 변경건으로 성명서 내시는 사진을 봤습니다. 언론개혁 힘차게 지치지만 끝까지 가자. 민원연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SBS 관련해서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는 지금 오늘 오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네, 거예요. 네, 보니까. 오전에. PD님의 영상 센스 우선네요. 크크 하시면서 떠납니다. 그거를 주셨어요. 저도 저렇게 한번 하늘로 날아가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떠납니다, 여러분. 대표님께서 계속 공중부양하신다.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미련곰탱님께서 BW 팀장이 조금 동안이라 키 큰 중학생으로 보였죠라는. 키 작은 중학생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중학생 때도 키가 작았는데요. 반에서 1, 2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래요? 투어이브 박미자님 어제 퇴근하면서 YTN 정면승부에서 대표님 인터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인터뷰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역시 경험 많은 대표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배워서 배워요. 푹 쉬세요 했는데 제가 진짜 그날 정말 말도 안 되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시간별로 모든 시간에 다 인터뷰를 채널A 압수수색 때문에. 네, 너무 과하게 많이 해서. 4월 29일이었나요? 그때가? 네. 하늘의 답별님께서 1,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얘기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모니터가 빨리빨리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하긴 근데 요즘 우리 민원연 모니터 안 해도 너무 할 얘기가 많네요. 그쵸. 모니터를 우리가 풀 시간이 없네요. 사건 사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글로 설명하는 너무 많아. 내가 하는 일을 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의 모든 기능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네. 눈치를 본다, 짱을 본다, 잘한다. 네. 갈까 말까 고민. 적절히 한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뭐죠 이건? 갑자기 뭐죠? 갑자기 내가 사하고 공이 같이 나왔어. 사공. 사공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공이에요. 다시. 아니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한 6시면 그래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좀 놀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람도 다 끄고 알람 없이 사는 삶을 이제 살아봤잖아요. 그랬더니 10시에도 일어나고 9시에도 일어나고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주말에도 거의 제 시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요번에 좀 정신줄을 놓는 시간을 그나마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자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너무 모자라요. 이대로 말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놀아야겠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연휴가 아니었을 겁니다. 노동절에 못 쉬시는 분들도 많고 또 5월 4일이 원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원연은 쉬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연휴는 아니셨을 텐데 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 너무 일 많아서 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을 조명한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연휴 기간에 그렇죠. 네, 뉴스에서 그래서 저는 또 문득 또 그런 분들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는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내 노는 아니 거에 뉴스 보다가 뉴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뭐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쉬기로 했으므로 아무튼 쉬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놀았어요. 저도.